여러분 안녕하세요. 미국의 흑인 역사의 달을 기념하여 여러분이 잘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다양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적 인물들의 삶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들의 삶은 충격적이기도 하고 영감을 주기도 하는 등 매우 흥미롭지만 오늘날에는 대부분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잊혀진 삶을 함께 탐험해 봅시다. 첫 번째 이야기로 우리는 17세기 후반 필라델피아로 돌아갑니다. 덩크스페리의 앨리스, 올드 앨리스 또는 블랙 앨리스로도 알려진 그녀는 1686년경 영국령 북아메리카 중부 식민지인 펜실베이니아의 신생도시 필라델피아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은 카리브해 바베이도스에서 미국으로 끌려온 노예였습니다. 그들이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났는지 아니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대서양을 건너 노예로 끌려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앨리스는 1682년 필라델피아가 세워진 지 몇 년 후에 태어났으며 나중에 그곳에서 자란 기억이 있다고 회상했습니다. 주변 지역이 황해였고 그곳의 주요 거주민이었던 인디언들이 숲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던 시기였습니다. 팬서와 늑대 그리고 숲속의 맹수들이 그들이 살던 위그암과 오두막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시기였습니다. 앨리스는 펜실베이니아에서 불운한 소수 중 하나였습니다. 이곳은 주요 노예 소유주가 아니었습니다. 노예제도는 17세기 북아메리카의 영국 식민지 전역에서 점차 발전했습니다. 1610년대 후반과 1620년대, 노예제도는 계약하인 제도의 한 형태로 시작되었습니다. 아프리카인들이 끌려와 몇 년 동안 강제로 일해야 했던 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끝나면 그들은 종종 해방되어 식민지 변두리에 자신만의 땅을 받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 등 식민지의 아일랜드인들도 비슷하게 대우받았고 많은 이들이 오랜 기간 계약 하인으로 고생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인들이 북아메리카로 끌려온 경우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처지가 더 나빠졌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말 앨리스가 태어났을 때쯤에는 미국 초기 역사와 동의어가 된 동산노예제와 플랜테이션 노예제를 사실상 만들어내는 법률들이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펜실베이니아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 식민지는 1680년대 초에 윌리엄 펜이라는 영국의 퀘이커 교도에 의해 세워졌습니다. 그는 영국 국왕 찰스 2세로부터 국왕이 그의 고인이 된 아버지에게 진 막대한 빚에 대한 보상으로 이 땅을 받았습니다. 그 후 25년 동안 윌리엄 펜은 필라델피아와 그 주변 지역을 퀘이커, 침례교도, 모라비아 교도 등 유럽에서 박해를 받던 종교적 이견을 지닌 이들을 위한 피난처로 발전시켰습니다. 이 관용의 정신은 노예로 잡혀온 이들에게도 미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퀘이커 교도들은 식민지와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의 주도적인 세력이 되었고 영국에서 노예제 폐지 운동을 이끈 윌리엄 윌버포스 역시 퀘이커 교도였습니다. 이로 인해 펜실베이니아는 버지니아나 캐롤라이나와 같은 남부 식민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의 수가 적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 있던 5천에서 6천 명 정도의 노예들은 남부의 담배와 면화 농장에서 일하던 노예들에 비해 대체로 더 나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앨리스의 삶에 영향을 미쳤고 곧 보시겠지만 그녀의 경험은 젊은 시절 윌리엄 펜과 같은 인물들과 얽혀 있었습니다. 앨리스는 10살 때 필라델피아에서 데려와 덩크스페리로 보내줬습니다. 이곳은 필라델피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현재는 필라델피아 벅스카운티의 내샤미니 주립공원이 있는 자리입니다. 오늘날 필라델피아 스카이라인이 잘 보여서 앨리스는 성장하는 마을에서 멀리 데려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녀가 이곳으로 온 이유는 덩크스에서 페리 운영자가 되기 위해서였고 이곳엔 1695년에 여행자들을 델라웨어 강 건너로 실어 나르는 페리가 설립됐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세뮤얼 카펜터에게 노예로 잡혀 있었고 페리를 타고 강을 건너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불해야 하는 통행료를 징수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40년 동안 덩크스페리에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앨리스의 삶을 많이 알 수 있는 건 그녀가 세상을 떠난 직후 아이제이아 토마스가 이야기를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1812년에 미국 고문서 학회를 설립한 창립자였으며 신문인 겸 작가였습니다. 그는 또한 1776년 필라델피아에서 제2차 대륙회의가 독립선언서를 비준한 후 매사추세츠에서 처음으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인물이라는 흥미로운 이력도 가지고 있습니다.
1804년 토머스는 엑센트릭 바이오그래피 또는 고대와 현대에 주목할 만한 여성 인물들의 회고록 등 초상화와 함께 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 책은 약 100명에 달하는 흥미로운 여성 인물들의 짧은 전기를 모은 것으로 그중 다수는 러시아의 예카테리나 대제나 철학자이자 초기 여성주의자인 메리 에스텔과 같은 18세기 통치자와 귀족 여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토머스의 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된 인물은 덩크스페리의 앨리스였으며 토머스는 앨리스의 만년을 알고 있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바 있어 그녀에 대한 귀중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토머스를 통해 앨리스가 펜실베이니아 초기 역사의 주요 인물들을 많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토머스는 그녀가 펜실베이니아의 소유주였던 윌리엄 펜, 토머스 스토리, 제임스 로건, 그리고 그 시대의 여러 저명한 인물들을 기억했다고 적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펜은 이 식민지의 창립자였고 1718년 사망할 때까지 책임을 맡았습니다. 이후 그 가족이 그 역할을 이어받았습니다. 토머스 스토리는 저명하면서도 논란이 많았던 퀘이커 교도로 펜실베이니아에서 시간을 보낸 후 유럽으로 돌아가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설교하다가 여러 차례 체포되었습니다. 로건은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으로 나중에 필라델피아 시장이 되었습니다. 1737년 그는 현지 레나페 인디언들과 워킹 퍼체이스 조약에 서명하여 펜실베이니아 식민지의 서쪽 확장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덩크스페리에서 앨리스를 노예로 삼았던 세뮤얼 카펜터는 윌리엄 펜의 평생 친구였으며 펜실베이니아 식민지의 첫 번째 재무관이었습니다. 흥미롭게도 그는 노예 제도에 반대하는 항의를 정기적으로 기록에 남겼지만 이는 분명히 앨리스를 소유했던 사실과 모순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그녀의 노예 생활 환경이 남쪽 플랜테이션에 있던 다른 노예들보다 덜 억압적이었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 인물들 외에도 100세가 훨씬 넘도록 장수한 앨리스는 미국 역사에서 중대한 사건들을 직접 겪으며 살았습니다. 여기에는 1756년부터 1763년까지 프랑스와 원주민 동맹과의 7년 전쟁, 1770년대의 미국 혁명, 그리고 미국의 탄생과 초기 역사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인생 후반에 들려줄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다행히도 앨리스는 자신이 보았던 일들과 알았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매우 즐거워했고 이것이 그녀가 미국 최초의 구술 역사가 중 한 명으로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덩크스페리에서 수십 년 동안 일하는 동안 그녀는 대기 중인 승객들과 펜실베이니아의 역사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윌리엄 펜과 그의 동료들 그리고 식민지 초기 역사에 관한 이야기로 그들을 즐겁게 해주기로 유명했습니다. 앨리스는 문맹이었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와 펜실베이니아에 대한 자신의 기억을 글로 적어 남길 수는 없었지만 그녀는 기억력이 뛰어나고 매우 지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녀가 매우 나이가 많았던 말년에 현대 기준으로도 상당히 고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제이아 토마스가 전한 바에 따르면 그녀는 필라델피아를 방문했을 때 도시가 어떻게 변했는지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교회와 건물들이 거의 한 세기 전 어디 있었고 초기부터 무엇이 사라지고 남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그녀는 매우 정직하고 절제된 삶을 산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토마스가 그녀에 대해 쓴 내용을 보면 18세기 후반의 앨리스는 펜실베이니아 생활의 하나의 상징이 된 듯합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초기 식민지에 대한 그녀의 놀랍도록 자세하고 풍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앨리스는 평생 노예로 산 것은 아니었습니다. 덩크스페리에서 40년 동안 일한 후 그때쯤이면 그녀는 아마도 50대 초반이었을 텐데 그녀는 그곳에서의 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자유를 얻었는지 단순히 은퇴를 허락받았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어느 쪽이든 1740년경 이후 그녀의 처지는 대체로 자유로운 여성의 것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780년에 펜실베이니아는 버몬트의 선례를 따라 신생 미국에서 두 번째로 노예제를 폐지한 주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앨리스는 자유의 몸으로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녀는 은퇴 후 오랜 삶을 살았고 결국 약 116세까지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녀가 식민지 초기 시절 펜실베이니아에 있었고 1718년에 사망한 윌리엄 펜을 알았다는 입증된 보고에 따르면 이 장수는 사실로 보입니다. 그녀는 말년에 구전 역사가로 활동했으며 다양한 다른 일에도 종사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독실한 신앙인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고 90살이 넘은 나이에도 말을 타고 교회에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그녀는 또한 열정적인 낚시꾼이었으며 나이가 들어서도 종종 노를 저어 델라웨어 강 한가운데까지 나가 낚시를 했고 근처는 조가 없이 돌아오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앨리스는 심지어 말년에 소금에 절인 생선이나 쉐드를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녀의 건강은 결국 악화되었습니다. 1780년대에 그녀의 시력이 약해지기 시작했고 결국에는 시력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아이제이아 토마스가 그녀의 시력이 102세, 기적적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한 것은 다소 의심스러워 보입니다. 그는 또한 그녀가 죽기 전에 머리카락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고 116세가 되었을 때 마지막 이가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점점 쇠약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때때로 필라델피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년을 필라델피아 북동쪽 델라웨어 강을 따라 위치한 펜실베이니아 브리스톨에서 보냈습니다. 그녀는 1802년,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고 당시 나이는 약 116세로 추정됩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는 당시 세계 최고령자였을 가능성이 높고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장수한 상위 30명 안에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날 그녀의 이야기는 여러 기록 보관소에서 재구성되고 있으며 덩크스 페리에는 앨리스가 40년 넘게 관리했던 강 건널목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기리기 위해 기념 명판이 세워졌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미국 북서부로 향할 예정인데 그곳은 1830년대 조지 워싱턴의 유모로 알려진 사람이 순회하던 곳입니다. 1835년 가을과 초겨울, 조이스 헤스라는 이름의 여성이 뉴잉글랜드와 뉴욕에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헤스는 매사추세츠, 코네티컷 및 다른 주를 돌며 전시되고 있던 전시회의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이 전시회는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이라는 20대 중반의 남성이 운영했는데 그는 당시에는 세상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곧 PT로 존경받게 될 인물이었습니다. 바넘, 지상 최고의 쇼맨. 1835년에 바넘이 선보인 쇼는 그가 훗날 운영하게 될 극장과 서커스에 비하면 소박한 행사였습니다. 이 초기 사업에서 그는 단 한 명의 전시품만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조이스 헤스라는 노파였습니다. 그것만으로는 흥미롭지 않을 수 있지만 헤스는 보기에는 매우 나이가 많았습니다. 사실 헤스는 너무 나이가 많아서 자신이 미국 독립전쟁의 위대한 영웅이자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의 유모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해 가을과 초겨울에 뉴잉글랜드에서 헤스를 방문한 사람들, 혹은 몇 주 전 뉴욕시의 미블스 가든에서 그녀의 데뷔를 본 사람들은 그녀가 한 세기 전 버지니아에서 어린 조지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된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조지 워싱턴은 1732년 봄 버지니아에서 태어났으며 이는 바너미 헤스를 전시하기 시작하기 103년 전의 일입니다. 보통 유모는 20세에서 40세 사이의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바넘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헤스는 최소한 120세가 넘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바넘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녀가 1674년에 태어나 161세라고 더욱 과장해서 말했습니다. 이 주장은 다소 기이한데 만약 사실이라면 그녀는 워싱턴의 유모로 일할 때 이미 50대 후반의 여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넘은 그 숫자가 관객을 더 끌 것이라 생각했을 겁니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장에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헤스는 곧 세계에서 가장 놀랍고 흥미로운 진기한 구경거리로 선전되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그녀는 조지 워싱턴의 아버지인 어거스틴 워싱턴 밑에서 노예로 있었고 173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미국 건국의 아버지인 조지 워싱턴을 돌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바넘은 전시함으로써 많은 돈을 벌고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1836년 2월 19일 단 몇 달간의 언론의 관심을 받은 후 헤스는 뉴욕시에서 사망했습니다. 헤스의 죽음은 바넘이 그녀의 배경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다소 역설적으로 증명하는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동시에 그의 쇼맨으로서의 경력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나이든 유모가 죽은 채로 누워있자 바넘은 그녀가 지난 1년 동안 얻은 악명을 이용해보려고 결심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넘은 데이비드 엘 로저스라는 이름의 의사를 고용해 그녀의 시신을 부검하게 했고 그녀가 실제로 100세가 훨씬 넘었는지 확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로저스는 바놈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확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그녀가 바놈이 주장한 것처럼 특별한 100세 노인이 아니라 70대 후반이나 80대 초반의 여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검과 그로 인해 쏟아진 대중의 관심이 바놈을 망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나쁜 홍보란 없다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1836년 2월 19일에 부검을 참관할 수 있도록 약 1,500명의 관람객에게 당시로서는 상당한 금액인 50센트씩을 받으며 대중의 관심을 끌어모았습니다. 그 일 이후에도 그는 기이한 이야기들을 퍼뜨리며 계속해서 대중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로저스가 실제로는 전혀 다른 사람의 부검을 했고 헤스는 살아서 유럽을 여행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였습니다. 페니 신문들은 이 이야기를 끊임없이 다뤘고 보시다시피 이것은 바놈의 경력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현실은 조이스 헤스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부검 결과 조이스 헤스는 워싱턴이 성인이 되던 1750년대쯤에 태어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조이스 헤스가 바놈이 말한 인물이 아니라면 그녀는 누구였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진짜 조이스 헤스에 대해 거의 아는 것이 없지만 그녀의 삶에 대한 몇 가지 대략적인 사실을 짜맞출 수 있을 만큼의 증거는 남아 있습니다. 그녀는 1750년대 언젠가 태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출생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녀가 동아프리카 해안의 마다가스카르 섬 출신이라는 당시의 주장은 거의 확실히 사실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신 그녀는 남부주들 중 하나의 노예가정 출신일 가능성이 더 높으며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또는 조지아가 가장 유력한 장소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태어난 시기를 고려할 때 그녀를 마운트 버논의 워싱턴 영지와 연결시킬 만한 어떤 기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녀에 관한 첫 번째 주요 기록들은 그녀가 켄터키에서 노예로 있었던 꽤 나이가 들었을 때에야 비로소 등장합니다. 1835년 초 바놈은 켄터키의 쇼맨 R.W. 린지라는 사람으로부터 그녀에 관한 정보를 받았습니다. 그는 이후 그녀를 방문하러 갔고 완전히 시력을 잃은 매우 나이 많은 여성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두꺼운 회색 머리카락과 작은 체구, 발톱처럼 생긴 손톱, 그리고 주름진 노인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신기했던 점은 분명히 심각한 노쇠와 기억 상실을 겪고 있던 햇이 매우 쓰다스럽고 사랑스러운 조지 꼬마를 돌봤던 이야기를 손님들에게 들려주는 것을 좋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지가 누구였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바놈은 1830년대 중반 자유로운 북부주들에서 노예를 사는 것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햇을 임대하기로 신속하게 결정했습니다. 그는 또한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도록 위조된 매매 증서를 작성했는데 그 증서에는 그녀가 워싱턴 가문과 연관되어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바넘은 자신이 조지 워싱턴의 유모라고 부른 햇을 전시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1835년의 사건들을 살펴보고 조이스 햇이 실제로 누구였는지를 고려해보면 바넘이 그녀를 조지 워싱턴의 161세 유모로 세상에 내세우려 했던 행동이 얼마나 비열했는지 너무나 분명해집니다. 그는 이 연약한 노년의 노예 여성을 돈을 벌기 위한 구경거리로 내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녀를 지나치게 혹사시키기도 했습니다. 1835년 그녀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바넘은 이 80세의 시각장애 여성을 주 6일 하루 12시간 넘게 전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와 악수하거나 맥박을 재고 적절한 손에서 그녀를 만질 수 있었는데 이는 마치 동물처럼 그녀를 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일은 약 7, 8개월 동안 계속되었고 바넘은 모든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 금액은 1,500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한 액수로 오늘날 약 5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바넘은 또한 당시의 노예 소유 규정을 어기고 있었는데 그는 켄터키주의 주인으로부터 햇을 임대하여 노예제가 여전히 시행 중이던 켄터키에서 노예제가 불법인 북부의 자유주로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그는 그녀를 구입한 것이나 다름없었고 불법적으로 노예와 함께 뉴욕과 뉴잉글랜드를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추가 학대 소문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야기에서는 바넘이 햇을 취하게 한 뒤 남아있던 이빨을 모두 뽑아내서 161세 노인처럼 보이게 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161세 노인이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말이죠.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는 불확실하며 반엄이 처음 헤스를 만났을 때 이미 그녀가 치아를 모두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생겨날 수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반엄이 스스로 돌볼 수조차 없는 노년의 여성을 사실상 얼마나 학대했는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헤스의 죽음에 대해 반엄을 비난하는데 그녀가 혹독한 일정 때문에 점점 약해져 결국 이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반엄이 조이스 헤스를 대했던 태도가 아무리 잔인했을지라도 이 모든 사건이 그의 경력을 시작하게 해주었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헤스의 부검이 있은 직후 그는 반엄의 그랜드 사이언티픽 앤 뮤지컬 시어터를 설립했습니다. 이 극장은 1837년 공황 때문에 성공과 실패가 엇갈렸습니다. 1830년대 후반 경제 침체를 불러온 금융위기였습니다. 하지만 1840년대 초반에 사람들이 다시 돈을 손에 쥐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대거 몰려들었습니다. 반엄의 출신 사업인 스커더의 아메리칸 뮤지엄에 몰려들었습니다. 이곳은 반엄이 당시 신체적 이상으로 여겨졌던 다양한 사람들을 전시하던 장소였습니다. 전쟁이, 백색증, 거인증 등 다양한 질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상 최고의 쇼맨으로 알려지고 반엄은 베일리 서커스를 창립한 그 남자의 긴 경력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주로 조이스 헤스와 같은 불운한 사람들을 착취함으로써 막대한 부를 쌓았는데 이 모든 것은 1830년대 중반에 시작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반엄의 명성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종종 높이 평가받고 있는데 특히 2017년 영화 위대한 쇼맨을 통해서입니다. 이 영화는 그의 인생, 경력, 그리고 인격의 불쾌한 요소들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조이스 헤스는 부검 후 반엄의 고향인 코네티컷주 베델에 묻혔습니다. 그는 이것이 존경의 표시라고 주장했지만 이는 그의 모든 행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후에 반엄은 확고한 노예제 폐지론자로 나섰고 그가 헤스를 착취했던 일은 큰 수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1869년에 쓴 회고록에서 이에 대해 잠깐 언급하며 내가 쇼 비즈니스에서 했던 모든 노력 중 가장 가치 없었던 것은 나를 이 업계로 이끈 바로 그 일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또한 이것은 결코 내가 직접 고안한 계략이 아니었고 이미 한동안 대중 앞에 있었으며 많은 보증인들이 있던 일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진위에 대해서는 내가 그것을 인수할 당시 진심으로 진짜라고 믿었다고 말했습니다. 반엄은 헤스와의 투어를 대체로 축소해서 말하며 부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피하고 단순히 그것을 신비에 쌓인 어두운 주제라고만 언급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녀의 기억은 반엄이 자신의 경력을 쌓기 위해 이용한 기이한 존재 그 이상으로 다시 조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해리엇 A. 워싱턴이 쓴 책 메디컬 아파르테이트에서의 연구는 노예제가 끝나가던 19세기 미국에서도 아프리카계 미국인에 대한 의학 실험이 여전히 존재했던 방식을 조명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인종관계에 대한 벤자민 리스의 연구도 있습니다. 미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헤스가 그 시대의 가장 위대한 쇼맨으로 자주 칭송받는 남성에게 어떻게 희생당했는지를 조명해왔습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꽤 비극적이지만 정말로 영감을 줍니다. 이 노예 여성은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영향력 있는 노예제 폐지론자이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시민권과 여성의 권리를 위한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이사벨라 반풀이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소저너 트루스는 1797년경에 태어났으며 정확한 날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트루스 씨의 출생일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노예로 태어난 아이들에게 흔한 일이었습니다. 어린 이사벨라는 뉴욕 스와르트킬에서 12명의 자녀 중 10번째로 노예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제임스는 현재의 가나에서 잡혀온 노예였고 어머니는 기니 출신 노예의 딸이었습니다. 알른프리 가족은 하덴버그 대령의 소유였으며 그는 트루스의 부모를 노예 상인에게서 사들여 뉴욕 스와르트킬에 있는 자신의 영지에서 그들과 가족을 거느렸습니다. 1806년 하덴버그 대령이 사망하자 9살이던 트루스는 뉴욕 킹스턴 근처의 존 릴리에게 경매로 팔렸습니다. 그때까지 트루스는 스와르트킬, 뉴욕이 네덜란드 소유였기 때문에 네덜란드어만 사용했습니다. 존 릴리는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묘사되었으며
트루스는 나중에 그가 자신을 매일 때렸다고 설명했습니다. 1808년에 닐리는 그녀를 뉴요포트 유언의 선술집 주인 마르틴 슈라이버에게 105달러에 팔았습니다. 그러나 마르티누스와 함께한 지 겨우 18개월 만에 그는 1810년에 트루스를 뉴욕 웨스트파크의 존 듀몽에게 팔았습니다. 트루스는 이후 성적으로 학대하는 듀몽과 그의 두 번째 아내와 함께 청소년기의 대부분을 보내게 됩니다. 듀몽에게 노예로 살았던 시절은 매우 고통스러웠습니다. 트루스가 듀몽에게서 끊임없이 성적 학대를 당한 것은 트루스와 듀몽의 아내 사이에 큰 긴장을 불러일으켰고, 듀몽의 아내는 트루스의 삶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1815년 트루스가 약 18세였을 때 그녀는 이웃 농장에서 일하던 노예 남성 로버트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로버트의 주인은 로버트가 트루스와 아이를 갖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를 금지했습니다. 이는 로버트의 주인이 트루스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가 낳는 아이들도 자신의 소유가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로버트의 주인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해서 트루스와 몰래 만남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운명적인 날, 로버트의 주인은 두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고 그를 심하게 폭행했습니다. 그 폭력은 비몽이 개입했을 때에야 멈췄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날 이후로 트루스는 다시는 로버트를 볼 수 없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에게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 년 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끔찍한 경험은 트루스의 남은 생애 동안 그녀를 괴롭혔다고 전해집니다. 트루스가 젊었을 때 그녀는 제임스와 다이애나 두 자녀를 낳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임스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편 1815년에 태어난 다이애나는 그녀의 노예 주인이 억지로 그녀를 범해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약 2년 후 듀몽은 트루스를 나이가 많은 노예 남성인 토마스와 억지로 결혼시키고 그녀는 그와의 사이에서 세 자녀 피터, 엘리자베스, 소피아를 낳았습니다. 1799년에 뉴욕주는 노예제 폐지를 입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에서 노예로 있던 사람들의 진정한 해방은 1827년 7월 4일까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트루스의 노예 주인은 1826년에 주의 해방보다 1년 먼저 그녀에게 자유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잘하고 충실할 경우에만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듀몽은 이를 반복했고 트루스가 손을 다쳐서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30살에 가까워진 트루스는 이에 분노했지만 당장은 계속 일할 수밖에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826년 말 트루스는 어린 딸 소피아와 함께 성공적으로 자유를 향해 탈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다른 자녀들은 주인에게 여전히 속해 있었고 1827년 해방령이 내려질 때까지는 법적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남겨두고 떠나야 했습니다. 새롭게 얻은 자유를 누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트루스는 5살 난 아들 피터가 듀몽에 의해 불복적으로 엘라베마의 다른 노예 주인에게 팔렸고 그곳에서 노예 주인들에게 심하게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문제를 법정에 가져갔고 1828년 몇 달간의 법적 절차 끝에 결국 아들을 정당하게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법정에 가져가면서 소저너 트루스는 백인 남성을 상대로 법정에 서서 승소한 최초의 흑인 여성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더 나은 삶을 시작하고자 소저너 트루스는 1829년에 아들 피터와 함께 뉴욕시로 이사했고 그곳에서 기독교 복음 전도사인 엘리아 피어슨의 가정부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1832년에 그녀는 로버트 매튜스를 만나 매튜스 킹덤 공동체 식민지에서 그의 가정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매튜스를 위해 일하는 동안 트루스의 아들 피터는 1839년에 포경선에서 일자리를 얻었고 트루스는 1840년에서 1841년 사이에 그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마침내 1842년에 그 배가 낸터킷 항구에 정박했고 트루스는 아들과 다시 만날 생각에 들떴습니다. 하지만 피터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트루스가 다시 아들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트루스는 청소년기부터 환상을 보고 목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경험들이 신의 계시라고 여겼습니다.
1843년에 트루스는 감리교도가 되었고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 시점까지 그녀는 이사벨라 밤프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 그녀는 소저너 트루스로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트루스에 따르면 그녀는 이 이름의 각 부분을 특별히 선택했다고 합니다. 소저너는 그녀가 이 땅을 오가며 사람들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주고 그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고, 트루스는 하나님의 영이 그녀에게 진리를 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가까운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나를 부르시니 나는 가야만 해. 곧이어 트루스는 뉴욕시를 떠나 매사추세츠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노예제 폐지를 위한 운동을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미국 동부 전역에 알리기 위해 이렇게 했습니다. 이후 트루스는 밀러파 야영 집회에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단은 예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예언하고 설교한 미국 침례교 설교자 윌리엄 밀러의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밀러에 따르면 예수는 1843년에서 1844년 사이에 돌아올 것이며 그로 인해 지상의 삶이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루스는 이 집단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그녀가 연설하거나 설교하거나 노래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많은 사람들처럼 트루스도 예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자 밀러파 네트워크에서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트루스는 밀러파를 떠난 후 1844년에 노예제 폐지론자들이 설립한 노샘프턴 교육 및 산업협회라는 단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 단체는 여성의 권리, 종교적 관용, 심지어 평화주의까지 지지하는 매우 진보적인 조직이었습니다. 트루스는 많은 동료 회원들과 비슷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 단체의 지원 덕분에 그녀는 자신의 첫 번째 노예제 반대 연설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운동가로서의 삶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트루스는 계속해서 일하고 대중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1850년에 그녀는 플로렌스, 매사추세츠에서 집을 살 만큼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아테네에 그녀는 연설을 하도록 초대받았습니다. 매사추세츠 우스터에서 열린 첫 번째 전국 여성권리 대회에서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트루스의 명성은 노예제 폐지 운동계에서 점점 커졌고 1851년이 되자 그녀는 노예제 폐지론자이자 연설가인 조지 톰슨과 함께 뉴욕주 전역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진정한 명성을 얻게 된 것은 몇 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큰 명성을 얻게 된 순간은 5월 내에 일어났습니다. 트루스는 오하이오 여성권리대회에 참석하여 여성의 권리에 관한 그녀의 가장 유명한 연설을 했고 이 연설은 나중에 나는 여자가 아니란 말인가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 연설은 모든 여성과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에게 동등한 인권을 요구했습니다. 트루스는 당당하고 침착한 태도로 무대에 올랐다고 전해집니다. 관중들은 그녀의 행동 방식에 당황했고 그녀가 정말 여성인지조차 믿기 어려워했으며 이것이 그녀의 연설 제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연설문의 첫 번째 버전은 한 달 후 오하이오 신문 더 앤티 슬레이버리 뷰글의 편집자인 마리우스 로빈슨에 의해 출판되었습니다. 로빈슨은 그 대회에 참석하여 트루스의 말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설엔 내가 여자가 아니냐? 라는 질문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문구는 12년 후 남부 억양이 섞인 연설 버전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네덜란드어가 모국어였던 뉴욕 출신의 트루스가 이런 남부식 표현을 썼을 가능성은 극히 낮습니다. 트루스의 견해는 심지어 노예제 폐지론자들 사이에서도 급진적으로 여겨졌습니다. 트루스는 모든 여성의 정치적 평등을 추구했고 흑인 남성뿐만 아니라 흑인 여성의 시민권을 추구하지 않는 노예제 폐지론자 공동체를 꾸짖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트루스는 운동이 해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흑인 남성들이 승리를 거둔 후 백인 여성과 흑인 여성 모두에게 참정권과 다른 중요한 정치적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은 당시 트루스가 시민권 운동과 여성 운동 모두에서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여전히 중요한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1861년에 남북전쟁이 발발하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트루스는 북군을 위해 아프리카계 미국인 병사들을 모집하며 북군 측을 도왔습니다. 1864년
트루스는 워싱턴 DC에 있는 전국 해방민 구호협회에 고용되었습니다. 트루스는 협회 내에서 매우 열심히 일하며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같은 해 10월 트루스는 이러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도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트루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트루스는 대중교통에서의 인종차별, 남부 아프리카계 미국인 난민들의 빈곤, 그리고 아프리카계 미국인들 사이의 실업과 토지 부족과 같은 새로운 문제들에 맞서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트루스는 사진과 인쇄물을 통해 자신의 명성을 영리하게 활용함으로써 그 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유명한 연설가 중 한 명이 될 수 있었습니다. 1870년 트루스는 백악관에 초대되어 그랜트 대통령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2년 후 트루스는 다시 미시간주 배틀크릭으로 돌아와 그랜트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회원이 되었습니다. 트루스는 선거 당일에 투표소까지 가서 투표를 시도하며 자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려고 했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습니다. 생애 말년에도 트루스의 설교와 강연을 모두가 환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좋은 친구들과 그 당시 영향력 있는 사람들과의 매우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생애가 끝나갈 무렵 트루스는 점점 약해지고 병이 들어 두 딸이 그녀를 돌보았습니다. 소저너 트루스 여사는 1883년 11월 26일 86세의 나이로 배틀크릭에 있는 자택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이틀 뒤인 회중 장로교회에서 열렸으며 거의 100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그녀는 이후 도시의 오크힐 공동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회개혁가 프레더릭 더글라스는 워싱턴 DC에서 그녀를 위한 추도사를 전했으며 그녀의 업적과 영향력을 아름답게 정리했습니다. 웰륜으로 존경받고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력으로 두드러지며 독립성과 용기 있는 자기 주장으로 눈에 띄는 분이었습니다. 자신의 민족의 복지에 혼신한 그녀는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 사회 개혁가들에게 존경과 감탄의 대상이었습니다. 소저너 트루스 경의 삶과 업적을 기리기 위해 그녀의 이름으로 많은 기념물이 세워졌습니다. 여기에는 미시간, 오하이오, 뉴욕, 캘리포니아, 워싱턴 DC 등 미국 여러 주에 있는 명판, 기념비, 동상이 포함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트루스와 그녀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많은 예술 작품들도 있습니다. 1862년 미국 조각가 윌리엄 웬모어는 리비아의 10일이라는 이름의 대리석 조각상을 완성했습니다. 이 작품은 런던 세계 박람회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1892년 프랭크 카터라는 예술가는 프랜시스 티토의 의뢰를 받아 1864년 10월 29일에 있었던 트루스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만남을 그렸습니다. 1945년 엘리자베스 캐틀렛은 흑인 여성들의 노동을 기리는 시리즈의 일부로 나는 소저너 트루스다라는 제목의 판화를 제작했습니다. 이 판화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소장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후 소저너 트루스의 실물 크기 동상을 제작했으며 이 동상은 캘리포니아 세크라멘토에 전시되었습니다. 미국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소저너 트루스가 용기와 신념, 그리고 정의롭고 명예로운 일을 위해 쌓은 유산을 남겼다는 것이 널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소저너 트루스의 삶과 그녀가 남긴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19세기 테네시로 향합니다. 이곳에서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서부의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메리 필즈는 1832년 테네시주 힝맨 카운티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인생의 처음 30년 동안 노예로서 모카밭에서 일했습니다. 대부분의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생애 초기 정보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녀의 생활 환경을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메리가 마을의 대부분 소년 소녀들보다 더 컸다는 점뿐입니다. 메리가 18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키가 6피트에 몸무게가 약 200파운드에 달하는 거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주인들이 그들의 이름을 문서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흔한 일이었습니다. 대신에 그들은 책에 적힌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노예들은 재산처럼 취급받았고 메리 필즈도 아마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1865년에 미국 남북전쟁이 끝나면서 노예제도도 금지되었습니다. 마침내 메리 필즈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노예로 살다가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던 메리 필즈는 많은 다른 전 노예들과 마찬가지로 훨씬 더 우호적인 북부로 새로운 삶을 찾아 떠났습니다. 결국 메리 필즈는 미시시피 강의 증기선에서 세탁구와 하인으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후 메리 필즈는 플로리다주 샌안토니오에서 판사 에드먼드 던의 집에서 일했다고 전해집니다. 던의 아내 조세핀 던이 세상을 떠난 후 에드먼드 던은 메리에게 5자녀를 오하이오의 이모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긴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오하이오주 톨레도에 있는 성심 우르술린 수녀원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들의 이모인 메리 아마데우스 던이 원장이었습니다. 메리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습니다. 5 아이들은 이제 이모의 보살핌 아래 안전합니다. 시녀들이 메리에게 여행이 어땠냐고 묻자 메리는 괜찮았다고 대답한 뒤 정말 시가와 술 한 잔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에드먼드 던이 플로리다에 있고 아이들이 이모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있게 되자 메리는 더 이상 고용주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수녀원은 즉시 메리를 관리인으로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불쌍한 수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휘말리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수녀원에 있는 수녀들은 매우 평온하고 규율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메리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 후 15년 동안 메리는 수녀원에서 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숙소, 식사, 의복을 제공받았고 연간 $50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메리가 도착하자 이전까지 조용하고 질서 있던 수녀원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목소리가 크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습니다. 이 행동은 조용한 수녀원에서 많은 이들의 시선을 모았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일을 잘했고 수녀원 부지를 완벽하게 관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의 행동은 많은 수녀들에게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한 수녀는 메리가 잔디를 깎은 뒤 그 위를 걷는 사람은 모두 신의 도움이 필요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녀는 욕을 하고 낮은 임금에 대해 불평했으며 남자든 여자든 언제든지 누구와도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행동은 당시 백인 여성들에게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예의 바르고 순종적이길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메리는 이런 기준에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많은 수녀들이 그녀의 성격과 까다로운 성질에 대해 불평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메리는 처음에는 수도원의 조용한 생활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요한 친구 한 명을 사귀었습니다. 바로 수도원에서 매우 존경받고 사랑받던 원장 수녀 아마데우스 던이었습니다. 아마데우스 수녀는 카리스마와 두려움 없는 성격으로 유명한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메리와 잘 지냈고 두 사람의 우정도 깊어졌습니다. 1884년 그녀는 주교의 부름을 받아 선교 활동을 하게 되었고 몬테나 준주로 파견되어 원주민 아이들을 위한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1년 후 아마데우스 수녀는 매우 심하게 앓게 되었는데 아마도 폐렴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메리의 모든 결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강한 충성심과 황금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녀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혼자서 1600마일을 달려 몬테나주 캐스케이드에 있는 친구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메리는 어머니 아마데우스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곁을 지켰고 그녀가 건강을 되찾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에 메리는 친한 친구가 나아지면 오하이오의 수녀원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서부가 마음에 들어 그곳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메리는 캐스케이드 근처의 몬테나 수녀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그녀는 수녀원을 둘러싼 교회와 다른 건물들을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메리는 일도 잘했고 무거운 목재와 돌을 등에 지고 나르면서 남자들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에도 메리는 계속해서 수녀원을 위해 일했지만 이제는 수녀들과 훨씬 더 직접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그 혹독하고 외딴 공동체에서 수녀들을 충실히 섬겼지만 그녀의 태도와 행동은 주교를 점점 더 걱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 이미 여러 사람이 메리의 행동에 대해 주교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새로운 직원은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욕을 할 뿐만 아니라 남자처럼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가톨릭교회의 가치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메리가 수녀원의 무례한 관리인과 말다툼을 벌이면서 일어났습니다. 상황이 폭력적으로 변해 두 사람이 서로 총을 겨눴습니다. 이 일 이후 주교는 그녀에게 수녀원을 떠나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메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스스로를 부양하기 위해 메리는 농장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동물을 돌보고 사람들의 빨래를 해주고 심지어 건물을 수리하는 등 온갖 잡일을 했습니다. 바로 이 무렵 원주민들은 그녀에게 하얀 까마귀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이 별명은 그녀가 백인 여성처럼 행동했지만 피부는 검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그 마을에서 최초이자 거의 유일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기 때문에 현지 백인들은 그녀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 여학생이 에세이에서 메리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는 위스키를 마시고 욕을 하며 공화당원이기 때문에 천하고 더러운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 사람들의 그녀에 대한 의견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결국 식당을 열었고 돈이 있든 없든 누구에게나 음식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녀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향 때문에 식당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불과 10개월 만에 그녀의 식당은 파산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이 무렵부터 그녀는 종종 술집에서 진한 술을 마시고 총격전을 휘말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895년 그녀의 오랜 친구인 마더 아마데우스가 외딴 지역의 여행을 장려하기 위해 역마차를 기증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우체국도 이를 이용해 더 빠른 우편 배달을 위한 우편 계약 노선을 개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리는 약 63세였지만 미국 우편 서비스에 의해 우편 배달원으로 고용되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리는 그녀의 강인한 명성과 마구를 다른 지원자들보다 더 빨리 말에 채우는 능력 덕분에 그 인기 있는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은 모두 그녀의 나이의 절반 정도 되는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스타로트 운송원으로 일한 두 번째 여성이고 첫 번째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습니다. 그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우편물을 안전하게 배달하고 도둑과 산적들로부터 보호하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정 기차에서 우편물을 받아 마차에 싣고 험한 길부터 진흙탕 들판칸까지 온갖 지형을 헤치며 이동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평판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도 결근한 적이 없었고 덕분에 스테이지 코치 메리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여러 마리의 말과 모세라는 이름의 노새를 능숙하게 다뤘습니다. 노선이 폭설로 인해 말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없게 되면 그녀는 설피를 신고 우편 가방을 어깨에 메고 마을까지 걸어가곤 했습니다. 그녀의 위압적인 키와 체격, 거친 태도와 명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일부 사람들은 그녀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메리를 소총과 리볼버를 항상 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말썽꾼이 나타나면 정확히 겨눈 한 발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소문에 따르면 메리, 그녀는 소총으로 성난 늑대 무리를 쫓아냈다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일 수 있습니다. 메릴은 워낙 뛰어난 사수였으니까요. 그녀의 성격은 그리즐리 곰에 비유되곤 했습니다. 스테이지 코치 메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건드리면 안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바보들이 결국 그녀를 건드렸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메리를 심하게 모욕했습니다. 메리는 그 남자가 올 때까지 돌을 던지며 응수했습니다. 또 다른 일로 한 카우보이가 메리에게 결투를 신청하며 그녀를 건드렸습니다. 메리는 받아들였습니다. 결투가 시작되자 메리는 6발 권총을 꺼내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상대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메리는 일부러 그의 머리 가까이에 총을 쏘아 그가 총알의 바람을 느낄 수 있게 했습니다. 겁에 질린 그 남자는 즉시 항복했고 다시는 메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역마차 메리는 캐스케이드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강인하고 위압적이었지만 현지인들은 그녀의 관대함과 아이들에게 베푸는 친절함을 존경했습니다. 게다가 마을의 학교들은 그녀의 생일마다 그녀를 기리고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매년 문을 닫았습니다. 그녀의 명성 덕분에 현지 식당들은 그녀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했고 술집에서는 모두가 그녀와 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불행하게도 몬테나주는 여성들이 술집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메리는 더 이상 가장 좋아하던 곳 중 한 곳에서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캐스케이드 시장이 그녀에게 예외를 허락했습니다. 게다가 아무도 그녀를 막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1903년 71세의 나이에 결국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8년 동안 자신의 임무를 다한 후 메리 필즈는 스타로트 우편 배달원으로서 은퇴했습니다. 남은 생애 동안 그녀는 캐스케이드의 아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고 집에서 세탁소를 운영했습니다. 메리 필즈는 1914년 12월 5일 그레이트 폴스의 콜럼버스 병원에서 82세의 나이로 간부전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난 후 마을 전체가 애도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을 알렸습니다. 서부에는 강인하고 용감한 이들이 많았지만 역마차 메리 같은 이는 없었습니다. 와일드 웨스트의 많은 전설들은 그들의 이야기가 과장되어 허구와 사실이 뒤섞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스테이지 코치 메리에게는 그런 과장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을 쉬는 이들 중 가장 자유로운 영혼 중 한 명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메리 필즈는 캐스케이드 외곽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마을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였습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우리는 20세기 초 미주리로 돌아갑니다. 프리다 조세핀 맥도날드는 1906년 6월 3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 에디 카스는 보드빌 드러머였지만 조세핀이 태어난 직후 조세핀의 어머니 캐리 맥도날드와 함께 그녀를 버렸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게 된 캐리 맥도날드는 뮤지컬 댄서가 되고 싶었던 꿈을 포기하고 세탁부로 일해야 했습니다. 캐리는 곧 아서 마틴이라는 친절한 남성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캐리가 아들과 두 딸을 더 낳으면서 가족이 늘어났지만 이는 먹여 살려야 할 입이 더 많아졌다는 뜻이었고 마틴은 항상 실업 상태였습니다. 가족은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조세핀은 주로 하숙집, 매춘업소, 그리고 실내 배관이 없는 아파트로 이루어진 저소득층 동네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조세핀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했고 자주 배고팠지만 그 대신 거리에서 살아남는 지혜를 많이 키웠습니다. 부모님이 가족을 부양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기 때문에 조세핀은 부유한 백인 가정에서 집안일을 하고 아이를 돌보며 자랐습니다. 조세핀은 가족과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기 위해 8살쯤부터 일을 시작했다고 전해집니다. 조세핀은 자주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고 아이를 돌볼 때마다 가족들은 아기에게 입맞추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세탁할 때 비누를 너무 많이 넣었다고 조세핀의 손을 지지기도 했습니다. 조세핀은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면서 보냈기 때문에 8살 이후로는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핀은 11살쯤에 다시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겨우 2년 동안만 다녔습니다. 그리고 조세핀은 13살 때 집을 떠나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올드 쇼퍼스 클럽에서 웨이트리스로 일했습니다. 한동안 조세핀은 세인트루이스의 빈민가에서 살면서 판지로 만든 임시 거처에서 잠을 자고 음식은 쓰레기통을 뒤져 구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던 중 조세핀은 윌리 웰스라는 남자를 만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결혼했습니다. 조세핀은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경제적으로 독립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시대 여성으로서는 드문 일이었습니다. 결혼 후 몇 주가 지나자 두 사람의 관계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독립적인 성격이었던 그녀는 아무리 힘들었더라도 윌리 웰스를 떠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 무렵 조세핀은 처음으로 춤을 추기 시작했는데 이는 어머니가 한때 가졌던 꿈을 따라간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재능을 물려받아 거리와 클럽 무대에서 공연하며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몇 달 만에 조세핀은 존스 패밀리 밴드와 딕시 스테퍼스와 함께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다양한 코믹 스케치 공연을 했고
그때 그녀의 나이는 겨우 13살이었습니다. 1921년 조세피는 두 번째로 결혼했는데 이번에는 윌리 베이커라는 남성과 결혼했습니다. 몇 년 후 그들은 이혼했지만 조세피는 평생 그의 성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국 조세피는 딕시 스테퍼스와 블레이크의 프로덕션인 셔플러롱의 코러스걸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거절당했습니다. 주최자는 그녀가 너무 마르고 피부가 너무 어둡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코러스 라인과 안무를 배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연습도 하고 일도 하면서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1923년에 그녀의 결심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조세피는 뮤지컬 셔플러롱에서 코러스 단원으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무대에서 조세피는 눈을 굴리고 일부러 어설프게 행동했습니다. 이런 코믹한 연기가 관객들에게 조세핀을 사랑받게 만들었습니다. 연예계에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던 조세핀은 1924년에 뉴욕으로 이주해 브로드웨이에서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초콜릿 댄디스에서 공연했고 이후에는 에셀 워터스 같은 다른 스타들과 함께 플랜테이션 클럽에서 무대에 올랐습니다. 조세핀은 다시 한번 관객들의 사랑을 받으며 좋은 평판을 쌓았습니다. 1925년 조세핀은 파리로 건너가 샹젤리제 극장에서 열린 라 르비네그르에 출연했습니다. 파리에서 조세핀의 경력은 번창했습니다. 조세핀은 수천 명의 관객을 공연장으로 끌어들였고 프랑스 대중이 미국 재즈와 이국적인 모든 것에 열광했던 사실이 그녀의 인기에 한몫했습니다. 특히 단스 소바주라는 공연에서 조세핀은 깃털 치마만 입고 무대에 올랐는데 프랑스 관객들은 항상 그녀의 무대에 압도당했습니다. 이 시기 조세핀은 유럽에 존재하던 인종차별과 차별에 맞서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조세핀은 자신의 계약서에 차별 금지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조세핀의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이 인종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비록 그것이 작은 한 걸음에 불과했지만 조세핀은 이후 훨씬 더 큰 범위에서 평등권을 옹호하게 됩니다. 라 르비네그가 막을 내린 후 조세핀은 유명한 폴리 베르제르 뮤지컬에서 다양한 쇼의 주연을 맡았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그녀의 에로틱한 춤이 진정한 스타덤에 오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유명한 쇼는 라 폴리 디주르라고 불렸으며 매번 관객을 놀라게 하는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다른 쇼들과 차별화된 점은 그녀의 의상이었습니다. 그녀는 16개의 바나나가 치마에 달린 의상을 입고 춤을 추곤 했습니다. 1927년까지 조세핀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출연료를 받는 공연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의 재능은 파블로 피카소, 어니스트 해밍웨이, 이 커민스와 같은 문학의 거물들의 찬사를 받게 했습니다. 해밍웨이는 그녀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이제껏 본 여자들 가운데 가장 센세이셔널한 인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그 시대의 유명한 영화 배우인 글로리아 스완슨과 메리 픽포드와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진이 찍힌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의 명성은 블랙 비너스, 블랙 펄과 같은 여러 별명을 낳았습니다. 전성기 시절 그녀는 1000권이 넘는 청혼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이 성공 이후 그녀는 두 편의 영화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1934년에는 주에 출연했고 1년 뒤에는 프린세스 탐에 출연했습니다. 공연에서 모은 저축과 배우로서 번 돈으로 그녀는 아름다운 저택을 구입했고 그 저택에 레밀랑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저택은 고대 도시 카스텔로 파이락에 위치해 있습니다. 프랑스 남서부에 있습니다. 상당한 재산을 가진 그녀는 가족 모두가 세인트루이스, 미주리의 집을 떠나 자신과 함께 저택으로 이사할 수 있도록 비용을 모두 부담했습니다. 1936년 조세핀은 지그펠드 폴리스에 출연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유럽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고국에서도 유명해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미국 관객들은 매우 적대적이었고 그 이유는 그녀의 피부색 때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군중들뿐만 아니라 신문들에서도 인종차별적인 반응이 나와서 그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곧 프랑스로 돌아왔고 1937년에 조세피는 세 번째로 결혼했습니다. 이번에는 장레옹이라는 프랑스 산업가와 결혼했습니다. 조세피는 이제 프랑스에 온 지 10년이 넘었고 장레옹과의 결혼은 1년밖에 지속되지 않았지만 그 덕분에 프랑스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조세피는 적십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여러 나라의 고위 관리들과 함께 다양한 행사와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이러한 행사에서 그녀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자신의 매력을 이용해 독일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곤 했습니다. 프랑스가 점령당한 후 그녀는 자유프랑스군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1940년대에는 북아프리카와 여러 프랑스 식민지로 여행을 다녔으 그래pis습니다. 그녀는 순회 공연 중에 춤과 노래로 군인들을 즐겁게 하며 사기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조세핀 베이커가 가장 중요한 일을 한 것은 프랑스 레지스탕스와 협력할 때였습니다. 조세핀 베이커는 비밀 요원으로 활동하면서 악보와 심지어 속옷에까지 비밀 메시지를 숨겨 밀반출했습니다. 또한 이 시기쯤 그녀는 여러 번의 유산 중 마지막 유산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심각한 감염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회복한 후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군인들을 즐겁게 하고 비밀 메시지를 몰래 운반했습니다. 이러한 공로로 그녀는 프랑스 최고의 군사훈장인 라 크루아 드 게르, 라 로제트 드 라 레지스탕스, 그리고 라 레지옹 도네르를 수여받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조세피는 자신의 영지에서 여러 해를 보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프랑스 오케스트라 지휘자인 조부용과 결혼했습니다. 1950년대와 60년대 조세피는 인종차별에 맞서고 시민권 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시위에 참여하고 인종차별이 있는 클럽과 콘서트장 등을 보이콧했으며 자신의 영향력을 사용해 미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알리는 데 힘썼습니다.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뉴욕에 있었을 때 인종차별 때문에 36개의 호텔에서 예약을 거부당했습니다. 조세피는 이런 대우에 너무 화가 나서 미국의 인종 분리에 관한 글을 썼습니다. 조세피는 또한 여러 클럽들이 흑인 손님을 꺼리는 불문율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조세피는 또한 오랜 동맹이자 칼럼니스트인 월터 윈첼이 자신을 변호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그를 꾸짖었습니다. 윈첼은 이에 대해 조세핀을 비판하며 심지어 그녀가 공산주의 동조자라고까지 비난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심각한 혐의였습니다. 이로 인해 조세핀의 취업 비자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고 고국에 다시 입국할 수 있기까지 거의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노력을 기리기 위해 전미 유색인종 지위 향상협회는 5월 20일을 조세핀 베이커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1963년 그녀는 워싱턴 행진에 참여했고 많은 유명 인사들 중 한 명으로서 대규모 군중 앞에서 연설했습니다. 그녀의 연설 중 인상 깊었던 부분은 나는 왕과 여왕의 궁전, 대통령의 집, 그리고 그보다 더 많은 곳에 들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미국의 호텔에 들어가 커피 한 잔을 마실 수 없었고 그것이 나를 화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화가 나면 내가 거침없이 말한다는 걸 알잖아요. 조세핀 베이커가 입을 열면 전 세계가 그 말을 듣게 되니까요. 몇 년 전 그녀는 전 세계에서 아기들을 입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총 12명의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대가족을 무지개 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조세핀은 서로 다른 인종과 종교를 가진 아이들도 형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런 일을 했습니다. 방문객들은 종종 저택에 와서 그녀의 말이 사실 그 이상임을 직접 보곤 했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했고 조화롭게 함께 살았습니다. 1966년 1월 조세핀은 쿠바의 테아트로 무지칼 데라 아바나에서 공연했습니다. 피델 카스트로는 자신의 혁명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조세핀을 직접 초대했습니다. 조세핀의 화려한 공연은 관객 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2년 후 조세핀 베이커는 미지급된 빚 때문에 자신의 샤토를 잃었습니다. 이 소식은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조세핀 베이커는 샤토를 포기하지 않으려 했기 때문에 강제로 퇴거당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녀의 친구인 모나코의 그레이스 공주가 그녀와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세핀은 프랑스와 미국을 오가며 계속 여행을 했습니다. 한번 방문했을 때 그녀는 로버트 브래디라는 미국인 예술가와 연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세핀은 무엇보다도 플라토닉한 관계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브래디 역시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조세핀은 네 번째 남편인 조부용과 이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브래디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1973년 9월, 두 사람은 멕시코 아카풀코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빈 교회에서 결혼 서약을 나눴습니다. 법적으로는 입회한 사람이 없어 결혼이 성립되진 않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유대감을 위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조세핀은 언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조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아카풀코에서 있었던 일들을 꽤 비밀스럽게 숨겼습니다. 그해 말, 조세핀은 뉴욕의 카네기홀에서 공연하기로 동의했습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조세핀은 미국에서 공연할 때 겪었던 좋지 않은 경험들 때문에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립박수로 환영받았습니다. 그녀는 관객들 앞에서 무대 위에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1975년 4월, 68세의 조세핀은 파리의 보비노 극장에서 첫 공연을 올렸습니다. 이 공연은 그녀의 파리 데뷔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일련의 공연 중 첫 번째였습니다. 공연에서 조세핀은 그녀의 길고 성공적인 경력에서 다양한 루틴을 선보였습니다. 그녀가 받은 평론들은 인생 최고의 평가 중 일부였다. 하지만 며칠 뒤인 1975년 4월 12일, 조세핀 베이커는 혼수 상태에 빠졌고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장례식 날,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파리 거리에서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게다가 프랑스 정부는 그녀에게 20일발의 예포로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로써 조세핀은 역사상 처음으로 군사적 예우를 받으며 프랑스에 안장된 미국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그녀의 삶을 바탕으로 한 영화 조세핀 베이커 이야기가 개봉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에미상 5개와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는 더욱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들을 재미있고 흥미롭게 보셨길 바랍니다. 혹시 제안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꼭 알려주시고 여러분 모두 제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셔서 제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바로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다음 포 같은 라이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